한 여고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족은 교사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절차 자체가 없었어요. 상담을 한 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렸대요. 저는 그거를 학교에 찾아가서 알았어요. 무슨 위기 학생이라고 했던가요? 예. 자살 시도를 했던 애를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위기 학생 무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중학생조차 자살이 선택이라고 고려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이건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안녕하십니까, 김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 얼마 전에 2심 판결에서도 변함없이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사건 수정에서도 다뤘는데요.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죽은 남편의 보험금 8억을 달라라면서 옥중에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데 교수님,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게 결국은 이 모든 이은혜와 공범들의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그 범행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소송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심 판결에서 형량은 유지됐지만 네. 살인에서 자귀 예컨대 고의로 계획하여 살해했다. 직접 살인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접 살인 뭐 어떻게 보면 부작위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내팽개쳐 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라는 부작위 살인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한 괴롭힘을 준 사람도 처벌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판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은혜 사건에는 지금 충분히 책임을 묻음직하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직접적인 것만 봤지만 요즘은 전체적으로 인과관계를 다 따지니까. 그렇죠. 지금 간접적인 어떤 필요를 그렇죠. 충분히 인정을 한 거죠. 네. 대법원 판결도 이대로 나오겠죠? 네, 뭐 법리에 특별히 쟁점이 없으면은 아마 그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네, 내가 실형을 살더라도 일단 내가 챙길 수 있는 몫은 챙기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은혜의 경우에 무기징역이니까 자기가 그 돈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딸이 있잖아요. 예. 딸을 이제 또 입적을 시켰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돈을 받으면 뭐 자손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런데 뭐 지급이 될지는 아니 지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험회사도 뭐 보험회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미지급 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가의 기준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으면 보험사 측에서도 지급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새로운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여고생이 집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또 사건이 있었어요. 유족은 고인이 교사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해당 교사를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네. 사망한 여학생의 휴대전화에 메모가 발견되면서부터인데 관련 교사들은 뭐 통상적인 지도를 했을 뿐이다. 전혀 뭐 학대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지금 경찰은 이미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나름대로 조사를 꽤 열심히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미 이제 이 아이들은 고3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학교 폭력, 뭐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교사에 의한 학대 사건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 이제 학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죽은 피해 여학생과 동창인 사람들, 중학교 때 동창을 다 찾아다니면서 네. 지금 이제 조사를 벌려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요. 전체 동창생이 15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경찰과 교육청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친구들이 53명이고요. 답변을 한 53명 중에서 38명이 그 두 명의 교사의 학대, 폭력이 있었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사실 반이 넘기 때문에 교사들의 주장이 뭐 나는 그렇게 학대한 적 없다 이런 주장이 좀 근거가 없음을 시사하는 이런 내용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아마 그걸로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이미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은 고3이었어요. 네. 그런데 중3 때 그 중학교 시절에 두 교사한테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있었다. 그게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아이들의 생활지도에서 큰 소리를 내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한다.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 피해 여학생에게만 선별적으로 그와 같은 폭언을 일삼았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수를 사실은 이 여학생만 한 게 아니고 공동의 책임이 있는 문제를 네. 나머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여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폭언을 하고 네. 괴롭히는 행위를 하고 뭐 소위 이제 정서적인 학대도 심각한 학대입니다. 무슨 뭐 주먹질을 해서 신체적인 학대가 없었다 하여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지금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그로 인한 상처, 심리적인 상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폭언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네.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체벌을 하지 않았다 하여 학대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고 그보다 훨씬 은밀한 방식으로 지금 이 피해 여학생에게 여러 가지 이제 괴롭히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라고 한 정말 아동 학대가 맞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서연이가 남겨놓은 이제 기록에 따르면 2명의 교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유서 비슷한 문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위를 지금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서연이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상당히 성적이 좋은 아이였는데 문제는 이 이제 모든 교사와의 불협화음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벌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원하는 회장의 후보가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원하지 않는 회장의 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느 학교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나 교사는 아이들의 학생회장 선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부적절하게도 특정 교사나 학교에 의하여 서연이가 학교에서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서연이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어떤 후보를 이제 물러나게 만들려는 시도가 만일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1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학교에 그 당시에 뭐 서연이가 중3 때니까 한 3년 전에 회장 선출과 관련돼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그 이후에 서연이가 전교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네. 원하는 후보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괴롭히는 행위가 더 집중이 됐다 이런 진술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동료 학생들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자살 시도가 직간접적으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3학년 2학기 때부터 위기 학생으로 지정이 돼요. 예. 자살을 시도한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이 위기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적절히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상담 개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지침이 지금 이 위기 학생으로 지정이 된 경위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 학교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을 제대로 폈느냐. 네. 그러면 아마도 정신과 상담도 받게 될 개연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예후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잘 예민하게 관리를 했느냐. 위기 학생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도 만약에 교사들에 의한 괴롭히는 행위가 지속됐다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적한 그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 지침에서 굉장히 벗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 위기에 내몰린 학생에게 계속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면 파면에도 준하는 심각한 징계를 줘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를 이 학교에서
3학년 2학기 때 이후에 제대로 했는지 학생 지도 기록도 다 지금 사실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니까 말 한마디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직설적으로 계속해서 이 학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 반항심도 생길 것이고 내가 굉장히 하찮은 사람인가 자괴감도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이런 학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학대 행위를 했을 시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모든 사람은 학대 신고의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서 만약에 나머지 다른 동료 교사나 학교가 손 놓고 있었으면은 그 부분도 사실은 신고의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학생이 끝내는 이제 자살 시도를 중학교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지금 힘들어졌거든요. 그때 이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들을 학교 측이나 부모 측에서 알았다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자살 시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게 결국에는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만약에 서연이가 여전히 중학교를 다니는 그 시점에 이 두 교사의 부적절함이 까발려졌으면은 그러면 이런 결말이 초래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된 것인지 그냥 두고 쉬쉬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사가 좀 더 자세히 이루어지겠지만 남자 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였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도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울증이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례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정신과 치료는 아마 중3 때부터 했던 걸로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그 서연이는 그냥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네. 진단명이 양극성 장애, 양극성 기분 장애, 다시 말해서 조울증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뭐 아마 병원에서는 입원까지도 고려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사실은 자살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약물 복용 이외에 병원에서 만약에 입원을 권고했으면 상황이 네. 굉장히 위기였기 때문에 입원 권고를 폐쇄병동에다가 적어도 뭐 몇 주 정도는 입원을 시키고서는 예후를 관찰하자 아마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입원을 하지를 않았던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정신과 진료에 대하여 좀 이렇게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조울증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원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마 자살을 계속 시도하는데 영향을 틀림없이 줬을 거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애당초에 원인 제공자는 틀림없이 학교에서 그 교사들에 의해서 원인 제공이 됐던 것 같고 네. 문제는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이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그게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이건 또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부적응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발달 단계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결석을 많이 하게 돼요, 애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졸업장이 의무 교육이 돼 있다 보니까 결석을 많이 해도 중학교 졸업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 아이들에게. 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의 학적은 고등학교로 그냥 진학을 시켜버려요. 중학교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준비가 됐느냐. 그건 준비가 안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중학교 때 이미 문제가 진행이 됐으니까. 고등학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꼭 찾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개입해서 고등학교에 등교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찾아가는 상담이라는 게 뭐 아이도 만나기 어렵고 학부모는 더더욱 만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안내문 학교 학업을 중단할 때는 어떻게 하라. 대안학교는 어디에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몇 번의 안내문을 보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결석을 하고 출석 일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에 학업 중단자 라는 낙인을 딱 붙여가지고 그때부터는 고등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 그래요? 부적응으로 해서 계속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서연이도 학업 중단자로 학교를 안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날려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학교로 복귀시키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학교의 교육 정책이 특히 학업 중단과 연관된 교육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다시 등교시키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게 만들어 놓은 건 지금 학업 중단자를 양산하는 그러한 원인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서연 학생의 어머니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서연이 휴대전화 속에 메모가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저는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너를 끝까지 저주할 거다. 내가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너라는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라는 교사였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었고요. 네, 이라고 메모의 제목이 였어요. 네. 그러면 중학교 다닐 때 이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전혀 아시지를 못하셨나요? 중간중간 혼났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생님한테 혼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른대요. 네. 애들이 얘기하는데 완전 쩌렁쩌렁 소리치고 혼내면 1층에서 4층까지 복도가 다 쩌렁쩌렁 울리게 그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네.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매일 그렇게 혼내고 있는 줄은 몰랐었어요. 아유,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그 메모 보셨을 때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자, 네.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친구의 문제가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전혀 주변에서 학교 측에서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막연하게 우리 서연이가 둘째거든요. 그런데 네. 서연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냥 공부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서 그때 학원이고 뭐 이런 거를 다 끊었어요. 다 끊고 또 혹시 어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못하게 내가 한 것이 있나 싶어서 여름 방학 때 락 페스티벌도 같이 가지고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막 화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것도 다 하게 해줬어요. 다. 모든 스트레스를 다 없애주려고.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해보자 싶었어요. 아이가 지금 죽겠다는 일을 한번 저질렀는데 제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해주고 해서 여름방학 동안 좀 좋아지나 했는데 9월에 학교 다시 개학하고 나서부터 네. 또 자살 시도를 간간히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교사 때문에 힘들었어요라는 얘기를 안 나온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아. 정신과에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아. 상담 내용이라서. 이 상담 내용을 엄마한테 얘기하는 순간 정신과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안 할 거라고 하면서 몇 번을 제가 부탁을 해도 절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입원을 권유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건 9월 이후 얘기인가요? 네, 한 11월 정도 됐을 때 11월. 11월 정도 됐을 때 너무 그때 한참 횟수가 잦았어요. 목도 메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시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도저히 못 시키겠더라고요. 16살밖에 안 됐고 우리 서연이가 굉장히 아기 같거든요. 이 아기를 폐쇄병동에 혼자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리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이 애를 내가 강제로 이 어린애를 폐쇄병동에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깥 생활이고 뭐 시장도 보러 거의 안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서연이 옆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고. 2학기 때부터 학교는 그러면 계속 나가지 않게 된 건가요? 안 나간 건 아니고 출석 일수가 있잖아요. 출결 네. 일수가.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왔다 가도 그걸 지각 조퇴로 처리해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잠깐이라도 같이 제가 데리고 가서 학교 밑에 차 대고 기다리고 있고 서연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무조건 바로 데리러 올라가서 바로 데리고 오고 그렇게 그러면 학생회장 일은 계속 맡은 상태로 2학기를 보내게 됐었나요? 학생 회장 자리를 또 내려놓는 거는 혹시 그거로 인해서 또 자존감에 상처가 될까봐 안 하고 싶냐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때 그 이라는 그 교무부장 서연이 괴롭혔던 그 여자가 서연이 회장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이러면서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서연이를 많이 돌봤던 선생님이 학생 생활부장 선생님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두 사람이었거든요. 네. 애가 아파서 못하는 것이 못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생활부장 선생님께서 강력히 그걸 제재를 하셔서 그 학생 회장 자리는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자, 부모 입장에서는요, 학교 생활을 네. 아이가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학교 측에서는 분명히 주변 친구들이나 뭐, 같은 동급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했으면, 아, 얘가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절차 자체가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상담을 한 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렸대요. 열렸다는 거를 저는 그거를 작년에 학교에 찾아가서 알았어요. 아, 학부모에게 알려주지 않고 위기관리위원회를 학교에서 열었답니까? 네, 아, 그럼 그 당시에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그냥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는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생활부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네. 울면서 그때는 그걸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라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데 학교를 이렇게 한 번씩 갔을 때 랑 근데 혼을 나서 오는 적이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멘탈이 다 부서져 있는 아이한테 또 그렇게 혼을 내고 자극을 준다는 거는 정말 또 새로운 큰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걸 걱정이 돼가지고 생활부장 선생님한테랑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생활선이 못 건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아침이든 뭐 점심때든 학교 갈 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그 담임 선생님께 전화 드리면 선생님들이 1층에 내려와서 현관에 서연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혹시 교실까지 올라가는 동안 또 누가 혼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애가 또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질 수 극단적인 있으니.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지금 선생님 패거리라고 얘기하시는 그 대상자는 아까 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람들하고 그 패거리가 좀 있어요. 아, 여기가 사립학교다 보니까 네. 20년씩, 30년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 뭐라고 할까, 패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장은 막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막 바뀌고, 여중에 여고가 같은 재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고에서 교감하던 선생님이 여기 여중에 내려와서 뭐 6개월, 1년 있다가 다시 뭐 올라가서 교장으로 퇴직하고 뭐 이런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교감 관리직은 계속 바뀌니까 오래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막 실세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실세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소위 애들 사이에서 일진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은 교무실에서도 왕따시키고 뭐 지금 보니까 그 학생 관리 지침, 특히 뭐 위기 학생 관리 지침을 학교에서 잘 따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런 일이 한 학생에게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사실을 학교에서 몰랐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잖아요. 네네. 그 검찰에 송치된 교사는 교사 1인인가요? 한 명인가요? 아니요, 2명이에요. 두 명. 예. 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대응을 했던 방식 자체가 좀
불법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 보여서 지금 따님에게 일어난 손해를 학교 네. 재단이나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이제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이거든요. 물론 뭐 일단 이 두 교사에 대한 처분부터 먼저 형사처벌부터 먼저 이루어지면 훨씬 쉽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싸우셔야 되는 시간이 꽤 길게 걸릴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운을 좀 차리셔서 장기적으로 이 싸움이 진행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장기전으로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컨디션도 사실 소송이라는 게 송무가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관리를 먼저 스스로 하시고 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게 변호사의 조력도 받고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까 그 결과를 일단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증거 확보를 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좀 열심히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그 메모를 발견하시고 네. 역으로 돌아가 보니 그럼 최초 시점에 이 교사와의 문제를 인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제 학교 측이나 두 교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처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는 갑작스럽게 찾아갔기 때문인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기억은 안 난다고, 기억은 안 나는데 죽을 죄를 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좀 태도가 바뀌었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갔을 때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전화를 전부 차단을 하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신문사들에서 기사를 써주시려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기들은 절대 관련이 없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어요. 연관이 없다. 그럼 학교 측에서는요? 학교 측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학교 측에서 아마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학교는 아마 책임을 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했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도 여하튼 계속 행정 징계 처분 또 차후에 형사 처벌을 일단 먼저 하게 만들면 그러면 나중에 지금 원하시는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게 될 것이니까 일단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굳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려고 애쓰시지 마시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그렇게 부인하는 태도를 다시 봐가지고서는 지금 어머니께 하나도 도움이 될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법적으로 다투시는 게 지금 남아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좀 더 이성적으로 혹시라도 지금 좀 더 많은 정보가 있는지 혹시 교사와 이제 교사의 무슨 아이들을 학대를 했던 지금 서연이한테는 없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음성 파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모으시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네, 어머니가 지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살리지 못해서 미안해. 에휴. 영원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아마 서연이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충분히 알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저도 부모 노릇을 했지만 부모가 정말 이 지경까지인지 상상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웠던 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힘내시고요. 오늘 통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지금 이 교사들은 이 일이 나와 연관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흔히들
피고인들이 하는 그런 주장, 내가 술을 마셔서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진배 없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짓말은 사실 누가 믿겠어요. 기껏 3년밖에 되지 않은 일인데. 그럼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서연이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뭐 이렇게 학대를 하는 습벽이 있다면 아마 뭐 누군가는 그 선생님의 부당함을 음성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늦게라도 그런 이제 잔혹한 정서적 학대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서연이 어머니께 좀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께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보호자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정말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가르치는 태도에 본인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당시 학교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굉장히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사실은 위기관리위원회나 무슨 뭐 징계위원회든 뭐든 하여튼 위원회가 열리면 학교폭력 무슨 위원회든 학부모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서연이 어머니는 학교에서 알리지를 않고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주장이어서 지금 이 학교가 도대체 3년 전에 어떤 종류의 이제 입장을 취했었는지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교사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분리 조치를 하고 부모님께 알리고 했다면 의외로 이렇게까지 실타래가 얽히지 않았을 텐데. 당연하죠.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건 그건 법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예. 학교 안에서 학대가 뭐 이루어졌는데 지금 신고의 의무자이기도 한데 지금 학교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건 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네. 학생 개인의 어떤 심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 그거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과관계가 다 있으니까요. 네, 네. 아, 그나저나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주변의 환경으로 받는 그런 심적 압박, 스트레스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이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는데 우리 때는 옛날에 다 잘 견뎠는데 그럼요. 요새 애들은 왜 못 견디느냐 이렇게 이제 탓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으로 뭐 제너레이션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인권 감수성이 좀 되게 무딘 시절에는 웬만한 인권 침해는 다 견뎌낼 수 있었던 어떤 사회 전반적인 저항력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네, 뭐 그리고는 그때는 군대식 교육이 워낙에 일반화돼 네.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도 지금 뭐 신체적 체벌 같은 것들은 다 용인이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다음 세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동 청소년들은 우리보다 훨씬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소리만 질러도 사실 굉장히 위축되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다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귀하게 키워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옛날에는 잘 참았는데 니네는 왜 못 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우리 세대의 기준을 적용하는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마치 유리병 같다, 화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는 또 우리나라의 지난 뭐 몇십 년 동안에 자살을 쉬쉬했던 어떤 사회 문화 때문에 마치 자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선택지 같은 생각들을 이 젊은 아이들은 특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왜 방송 지침에 자살이란 용어 쓰지 말고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 쓰라 그러잖아요. 그런 용어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근데 그 선택이 아닌데 이거는 개인이 이제 취할 수 있는 게 선택이잖아요. 예. 자살은 선택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용어까지 그렇게 뭐 극단적 선택하니까 고발하는 선택, 고소하는 선택, 뭐 어디다 호소하는 선택, 상담하는 선택, 자살하는 선택도 선택인 것처럼 아이들은 뭔가 이 그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살의 징후가 있을 때 지금 서연이 경우에도 첫 번째 자살 징후가 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때를 지금 놓친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문제는. 명확한 원인을 못 찾아낸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은 이 10대, 20대의 자살에 대하여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자살 예방을 위한 예민한 지침, 예민하게 되는 지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제 오해가 많은데 지금 서연이처럼 자살을 하겠다고 말도 하고 자살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른들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고요.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사소하게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살하려는 사람은 미친 것이다. 이거는 사실 전혀 아니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 근데 이게 자살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철없는 친구들이 요즘 네. 되게 많아졌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유리병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일단 고쳐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리고는 세 번째, 자살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자살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자살은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자살 사고를 많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는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정신과에서. 그리고는 장기적으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가족 상담을 하기도 하고 네. 또는 지금처럼 자살을 부당하게 유발할 만한 무차별적인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호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소송을 그 서연이가 중학교 2학기 때 할 수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이제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는 네 번째, 자살하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나 죽고 싶어. 이게 사실 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쟤 맨날 그런 소리 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맞아요. 그 무관심이 자살로 귀결되게 만드는 그런 촉매가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그냥 있고요. 하는 말인가 보지라고 네. 해버리는 거.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니?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여기도 무슨 위기 학생이라고 했던가요? 예. 아, 왜 위기 학생이라고 해요? 예. 그 위기라는 애매한 용어 안에 자살 시도자인 것인데 이렇게 가지고 부모한테 자살 시도를 했던 애를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위기 학생 무슨 위원회를 그 열어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학생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 시도는 아이들의 자발적 문제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고려하자면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으면은 지금 중학교 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겠죠. 아, 질문을 하면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애매하고 쉬쉬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이 자살의 이제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쉬쉬하는 분위기 때문에 최근 10대, 20대 자살률이 무지하게 많이 증가했어요. 여러 가지 청소년기 부적응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된 채 아이들이 그냥 꾸역꾸역 참고 지내는 이런 문제가 계속이 돼서 그게 자살률의 증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연령이 낮을수록 더 올라가네요. 네, 20대, 10대 그리고는 초등학생도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까지 한다. 와. 그러니까 정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있어서조차 자살이 선택이라고 고려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이건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내 선택이야. 이런 인식 자체를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건 절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일단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고민에 좀 귀를 열어야 돼요. 친구들하고 집단으로 이제 스포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릴 수가 있고 운동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고민이 있으면 아이들끼리 서로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개방성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막 계속 혼자서 컴퓨터만 하고 막 이러면 폐쇄적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또 운동도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개방적인 태도
로 변화하면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주변에 고민거리를 털어놓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때로는 훈육이라는 그 저는 형태로 훈육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자들을 굉장히 놔 키우는 입장이고요. 약간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예. 가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방향을 설정을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선배나 어른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나쁜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거.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살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